첫 칼럼부터 좀 기분이 좀 나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전문 방송으로서 문재인의 외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한국의 이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선진국이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 분명히 맞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명확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G20에는 들어있다. OECD에 가입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계 주요 국가가 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하면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이명박근혜에 들어서 그 위치를 사실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들이 미국과 일본에 종속됨으로써 주요국의 이렇기보다는 G20이나 OECD 같은 데에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동아시아 3개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뭐 경제적 규모를 보나 외교적 역량을 보나 인구수로 보나 지금 아시아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의 중심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긴 하겠죠. 그렇죠.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인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세안. 사실은 우리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국가로 부를 게 아니고 이미 경제 공동체 블록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4개 큰 4개의 경제 블록이 돼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취임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하고 밤에 그것도 홍은동 좌측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홍은동으로 전화가 온 거야, 급하게. 이제 관제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방문 요청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틀째인 이제 11일째 가서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해왔죠. 시진핑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속한 어떤 그 협상 그리고 북핵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고 돼 있고 정부도 발빠르게 대중 특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이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통해서 북한하고 또 외교적인 관계를 같이 동시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발빠른 행보가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푸틴도 저 축전을 보내와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대안을 꺼내놓은 거죠. 시진핑이 통화를 하자마자 이 목을 달고 있던 아베가 불과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홍보수석의 브리핑만으로 보면은 혼낸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 노력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내지는 원상 회복을 뭐 간접적으로 요구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 통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베 총리가 전화상에서 요구한 것은 그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합의했던 것을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르고 반론을 핀 거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예전에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라는 거는 그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전범, 그 책임, 그 태평양 전쟁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담화문이거든요. 그 인정한 담화문에 대해서 당신도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간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과는 우리가 잘 맞춰갔는데 둘이서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고 아마 일본 측에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이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가 민심을 잃어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중에 하나예요. 박근혜가 쌓아놓은 적폐였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계승할 정권은 없는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발행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기대치를 지금 한순간도 빗나가지 않고 있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들 같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뉴스들이 우리를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후련한 뉴스고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다. 네. 그동안 그 사람들은 한국에 전화를 걸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를 먼저 방문을 하느냐를 놓고도 각 국가들이 서로 우리나라 먼저 와주세요 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외를 그 뭐 방문해서 미국이나 뭐 북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도 첫날 했습니다만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그 예상들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애를 태우는 거죠.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초청을 받아도 지금 국내 문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과의 외교 제약 또는 북핵 협상에 관한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협치를 구해오느냐를 놓고 당분간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도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거 아니에요. 한국의 위치가 하기 나름으로는 중국도 애태우고 미국도 애태우고 일본도 애태울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 편 들고 일본 보조 개념으로 지금까지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천석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선자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할 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이런 미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드네 뭐네 해가지고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도 생겼대요. 중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가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요. 굉장히 칭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선일보에서 우려했던 대로 동맹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백악관의 발언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의회도 그렇고 성명서가 마구 쏟아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굉장히 전통적인 우방이다. 동맹 관계가 확실하다. 미국이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뭐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외교의 파트너로서 서로 미 중간에 직접 협상에 있어서의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선점하려고 한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정상 두 정상들이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나 외교적 입지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빠른 전개, 외교적 빠른 전개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대북 유화 제스처 이런 건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적 지지가 모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 힘을 갖고 뭐 북한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 이야기인데 쪼르르 미국에 달려가는 순간 첫 인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첫 외교의 대상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미국 위주 정책할 거야로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재인 정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여기서는 국민적으로 일단 지지를 모은 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다가 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면은 나중에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선되자마자 자 개성공단 다시 열어 이건 불가능한 거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그 입주자들이 월말 방북 신청을 벌써 이틀째 되는 날 냈다고 그래요. 이게 정식 허가가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2년 몇 개월 지난 시간 만에 처음 다시 공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재개를 뭐 명확하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속하게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개를 바탕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와는 달랐던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를 이뤄냄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의 현안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벌써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외교의 현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북한을 길들이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왔는데 고립으로 실패했던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에 새로운 달빛 정책이 대북관계 또는 국제관계를 원만하게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외교로 끌어올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거를 풀 때 개성공단 문제 같은 거는요. 그분들이 지금 당장 뭐가 될 거라고 해서 그거를 방북 신청한 게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바로 그럼 가 이렇게 못해요. 그렇죠. 지금 뭐 대북 미국의 제재 문제도 걸려 있고요. 이게 먼저 해결되면 안 되고 최소한 트럼프 입장에서 문재인이 저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시진핑도 있고 이럴 때 북한으로부터 핵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국제사회나 한국도 무조건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박근혜가 아무리 얄팍게 해놨다 이거를 치워야 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면 그때부터 서로 간의 평화 모드로 들어가고 결정적으로 지금 북한에서도 트럼프로부터 경제 제재 같은 것들에 대한 해제 뭐 이런 것들을 약속받지 않으면 자기들 입장에서 우리 핵 포기한다 이야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 쪽에서 핵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자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분위기를 받아가지고 개성공단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가야 되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법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좀 놀랍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합리적으로 하되 사실은 되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에 극심한 데서 국론 분열 같은 걸 일으키면서 이거를 갑작스럽게 뭘 풀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걸 할 때 저 양반 참 답답해네. 그렇게 느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 스타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사실은 국론이 분열되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지속되고 하면서 실제로 얻는 것은 없고 급격히 지지율은 떨어지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이 구상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아베나 골고루 만나면서 나는 어느 쪽도 편도 들지 않을 거야. 어떤 이 선상에서 하나하나씩 풀어나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에 입주하셨던 그분들은 당장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열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과거에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균형자론에 입각해서 외교 정치를 활발하게 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뭐 그 이후 정권에 의해서 실패라고 하지만 실패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 정부가 실패를 한 거지.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그 기본 취지는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어떤 그 자리를 잡지 못하고 외세의 힘에 의해서 모든 이익과 주권이 흔들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찾고 외교력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크게 보면 그런 뜻이었는데 지금 현재도 사실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동북아 균형자론이에요. 지금 미국에 가장 키를 쥐고 있는 미국 아이들을 보면 미국의 트럼프는 굉장히 사이코적이고 강경 매파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는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겠다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이미 북미 간 정부 차원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가 개입 안 될 수는 없고요. 북미 간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 정부에서 이런 어떤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외교력을 펼쳐나간다면 미국도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 밟고 가고 있는 거에 한국의 입장이 우리의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핑계 삼아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일각이 보였던 게 어제 뉴스에서 미국의 정부 핵심 인사가 그런 발언을 한 게 뉴스에 잠깐 떴었습니다. 지금은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뉴스냐면 미국 정부는 북한의 지금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기지만 남한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할 의도가 있다라는 발언을 해요. 그런데 뉴스에서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북한과 전쟁 모드로 가는 거는 크게 자기들한테 득이 될 거는 없고 그래서 펼치고 있는 것이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대북 제재,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 나가지만 민간이나 내지는 마크를 통해서 그리고 외교력을 통해서는 사실은 대북 제재만이 답이 아니라 유화 제스처도 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키포인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됐다는 의미가 지금 되는 거죠. 이제는 포커페이스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북한용이든 미국용이든 중국용이든 먼저 던지는 위치에 있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뭔가 그쪽이 애가 달아서 메시지를 던지게 만들어주고 그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주면 풀어나기가 쉬운데 먼저 설레발쳐가지고 뭐 트럼프하고 아부하면서 우리의 동맹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고 중국과는 뭐 그 척을 준다거나 이렇게는 못한다고 보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어떤 분들은 뭐 야 북한 핵이 뭐 이렇게 문제야
어쩌면 우리가 방송으로 이야기했듯이 북한 핵은 북한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는 용도인 건 맞는데 국제사회나 한국적인 정서에서 또 왜 사드라고 하는 게 초반부터 국민적 여론조사를 하면 70%가 사드 배치 찬성할 정도로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안보 이기에 대한 나름대로 국민들의 보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북한 핵이 무슨 문제야 하고 들고 나오면 그 자체가 이제 고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고립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돼 버린 상황이 돼 버리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럼 비교를 하자면 밤 10시에 사택으로 그러니까 홍은동 자택으로 걸려온 전화 내용은 30분 동안 통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한미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라는 정도에서 구체적인 그 발언 내용이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하고 했던 40분 동안 시진핑하고의 통화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 사안들을 청와대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얘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미국보다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인 외교 노력 내지는 협의 노력, 외교적 협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메시지가 발표됨으로 해서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또 보충되는 새로운 제안이라든지 그 외교적 협력 내용을 내놓을 것인가 이건 이제 기대해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양손에 손을 내밀고 누구 손을 잡아줄까 하면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협약을 끌어낼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류의 협약이 벌써부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면 특사 교환을 통한 뭐를 통하든 지금 사드 문제 부분은 어느 정도 올해 안에 하반기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어차피 배치돼 있는 사드는 지금 다시 빼기는 어려우니 지금 사드를 한미 연합훈련 그러니까 군사훈련 연합훈련 시기에만 임시로 가동을 하고 나머지 기간 안에는 가동 안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일종의 중재책 같은 게 좋은데? 예, 지금 제안이 되고 있다고 네. 그렇게 일각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사드가 실질적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해서 배치라기보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정치적인 이벤트에 저는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게 속에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최순실과의 관계 이런 건 빼고라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제 변수는 뭐가 있냐면은 그 지역 내에서 김천과 성주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적게 나옴으로써 그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라고 해서 그걸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보적인, 인본주의적인 그걸 주장해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투표를 해보니까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이 정권의 저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사드 문제는 사실은 김천, 성주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거는 사드 문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 모든 부분이 흔들렸어요. 사실 사드 도입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국회와 정치권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쿠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외교 참사라고 불러야 될 만큼이나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대미 종속이거든요. 대미 종속에 대해서 외교 참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그 압박,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고 그런데 성주에서 김천에서 지금 계속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드에 대한 여론을 정부에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드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라고 봤을 때 그 투쟁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맨 앞에서 총알바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지지하고 그리고 성주와 성주에서 김천에서 경상북도에서 영남에서 홍준표의 지지율이 1위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매도하고 싸잡아서 그 부분들을 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지난 총선 대통령 선거를 뒤돌아보시면 지지율 변화를 많은 거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드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득실을 떠나서 이거는 국가 차원, 민족 차원 그리고 세계 평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같이 가져야 된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 트윗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사드 지금 상주 투쟁하시는 분들 파란 나비에 대한 비판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돼 있는
조직이 개입해가지고 그 그 투쟁하시는 분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여론 조작 같다는 느낌을 딱 받아요. 세월호 때랑 비슷한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세월호 니들 술 먹고 깽판이나 치고 말이야 막 그 김현 의원 그 폭행 사건 이후에 그걸로 매도를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그 투쟁 동력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내용들이 니들 뭐 표는 홍준표 주고 사드는 문재인 부러치고 니들 나쁜 새끼들이야라는 식의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실드 쳐주는 사람 없이 이거 거기 이제 혼나 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생기는 사람들의 중간에 개입 이렇게 그렇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문재인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의견을 물어가지고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그 뉘앙스였잖아요. 민주주의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또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게 박근혜가 어느 날 아침에 청와대 비서관 회의에 딱 앉아가지고 사드 배치해 이렇게 돼버렸던 거잖아요. 지금까지 요거를 다시 국회가 가져와서 국회에서 협상을 하든 표결을 하든 해가지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어서 설사 사드 배치로 확정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대의 정치 속에서 국회의원들의 서로 간의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문제와 그럼 주권 국가로서는 어느 정도의 최신이랄까 위신은 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사드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대단한 타워를 세우고 그 알박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간에 결정이 나면은 바로 뺄 수도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국회에서 배치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치고 열심히 외교를 해가지고 북한으로부터 핵 문제에 관한 전향적인 자세를 좀 듣고 트럼프도 나름대로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자기 나라의 상업적 이익, 사업가적인 이익만 반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김정일도 만나겠다고 할 정도의 그 정도 유연성은 있는 사람이니까 시진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진핑도 나름 경제제재에 동참 같은 건 하고는 있지만 북한은 자기들끼리 오랜 동안 혈맹 관계잖아요. 그게 요거를 잘 요리하고 풀면 사드 배치됐던 거 필요 없겠다라고 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무리 없이 풀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사드 배치의 운영의 묘를 그 한미 군사 훈련 시기에만 운영한다라고 일종의 협의가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사드가 사실상 미국의 군사적 자산이고 한반도 방위나 안보를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이다라는 거를 공식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을 위해서 미군이 운영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이걸 상시적으로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식으로만 외교적으로 또는 정책적 합의가 돼갖고 일어난다고 치면 이 사드에 대한 추가 배치라든지 사드 무역론 같은 것들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동안 보수 세력이나 뭐 종북몰이에 사용됐던 그 사드의 효능성 내지는 안보의 필요성은 확실하게 미국과 중국이 다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다. 그거는 미국을 위한 사드다라는 부분 안에서의 공헌을 받게 되는 그래서 더 이상의 추가 배치를 막고 더 이상의 진척을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현재까지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첫 칼럼부터 좀 기분이 좀 나쁘셨을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이제 전문 방송으로서 문재인의 외교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한국의 이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선진국이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로 보면 선진국이 분명히 맞는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명확한 건 그런 거 아니에요. G20에는 들어있다. OECD에 가입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세계 주요 국가가 된 건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 하면 중국, 일본, 한국. 근데 이명박근혜에 들어서 그 위치를 사실 많이 잃어버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들이 미국과 일본에 종속됨으로써 주요국의 이렇게보다는 G20이나 OECD 같은 데에서 의결하는 데 있어서 거수기 노릇만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요. 동아시아 3개국인 한국과 일본, 중국이 뭐 경제적 규모를 보나 외교적 역량을 보나 인구수로 보나 지금 아시아를 선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중심에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긴 하겠죠. 그렇죠.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인도 그리고 나머지는 아세안. 사실은 우리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국가로 부를 게 아니고 이미 경제 공동체 블록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4개 큰 4개의 경제 블록이 돼 있는 거죠. 아시아에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취임한 지 이틀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하고 밤에
그것도 홍은동 좌측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홍은동으로 전화가 온 거야, 급하게. 관제에 못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담화문이거든요. 그 인정한 담화문에 대해서 당신도 그거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들어간 거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내부적으로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정권과는 우리가 잘 맞춰갔는데 둘이서 어찌됐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고 아마 일본 측에서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지금 이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박근혜가 민심을 잃어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한일 위안부 합의도 그중에 하나예요. 박근혜가 쌓아놓은 적폐였던 거죠. 그거를 그대로 계승할 정권은 없는 것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기대치를 지금 한순간도 빗나가지 않고 있는 그냥 지나가는 뉴스들 같지만 굉장히 획기적인 뉴스들이 우리를 지금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후련한 뉴스고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다. 네. 그동안 그 사람들은 한국에 전화를 걸고 싶어도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부터 대한민국 외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국가를 먼저 방문을 하느냐를 놓고도 각 국가들이 서로 우리나라 먼저 와주세요 라고 손을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외를 방문해서 미국이나 북한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말도 첫날 했습니다만 그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는 7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그 예상들이 큽니다. 그때까지는 애를 태우는 거죠. 오라 그래도 안 가고 초청을 받아도 지금 국내 문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중국,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한국과 정상회담이라든지 방문 요청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요. 이틀째인 이제 11일째 가서 시진핑이 먼저 전화를 해왔죠. 시진핑이 직접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어떤 그 협상 그리고 북핵 관련된 얘기를 나눴다고 돼 있고 정부도 발빠르게 대중 특사를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들이 이제 벌써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통해서 북한하고 또 외교적인 관계를 같이 동시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발빠른 행보가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푸틴도 축전을 보내와서 경제 협력이라든지 협력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대안을 꺼내놓은 거죠. 시진핑이 통화를 하자마자 이 목을 달고 있던 아베가 불과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이제 홍보수석의 브리핑만으로 보면은 혼낸 것 같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 미래지향적 관계를 착실하게 이행하고 국민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 노력하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치 내지는 원상 회복을 간접적으로 요구한 거 이렇게 봐야 되는 통화라고 봐야 되겠죠. 아베 총리가 전화상에서 요구한 것은 그 미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합의했던 것을 지켜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바르고 반론을 핀 거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예전에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노다마하고 무라야마 다마라는 거는 그 일본에 있어서의 어떤 전범, 그 책임, 그 태평양 전쟁에서 그러니까 모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그 힘을 갖고 북한도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5월 달이잖아요. 다음 달 이야기인데 쪼르르 미국에 달려가는 순간 첫 인사가 모든 것을 말해주듯이 첫 외교의 대상이 미국으로 가면 우리는 미국 위주 정책할 거야로 안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최대한 문재인 정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겠지만 여기서는 국민적으로 일단 지지를 모은 다음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 스탠스를 취하다가 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국민적 여론이 모아지면은 나중에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방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당선되자마자 자 개성공단 다시 열어 이건 불가능한 거고.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 그 입주자들이 월말 방북 신청을 벌써 이틀째 되는 날 냈다고 그래요. 이게 정식 허가가 나오게 되면 박근혜 정부 이후에 2년 몇 개월 지난 시간
만에 처음 다시 공식적인 방문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재개를 뭐 명확하게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거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조속하게 개성공단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재개를 바탕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와는 달랐던 훨씬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남북교를 이뤄냄으로 인해서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교의 현안들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벌써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외교의 현안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북한을 길들이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해왔는데 고립으로 실패했던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이후에 외교 제약 또는 북핵 협상에 관한 그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협치를 구해오느냐를 놓고 당분간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방송으로도 꾸준히 이야기해왔던 거 아니에요. 한국의 위치가 하기 나름으로는 중국도 애태우고 미국도 애태우고 일본도 애태울 수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미국 편들고 일본 보조 개념으로 지금까지 외교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강천석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선자가 가장 먼저 시급히 할 일은 미국과의 관계를 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거다. 이런 미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드네 뭐네 해가지고 받는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니까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도 생겼대요. 중국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가 바뀐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고요. 굉장히 칭찬 일색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선일보에서 우려했던 대로 동맹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백악관의 발언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의회도 그렇고 성명서가 마구 쏟아집니다. 한국은 미국의 굉장히 전통적인 우방이다. 동맹 관계가 확실하다. 미국이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뭐 굳이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중국과 미국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또는 문재인 대통령을 외교의 파트너로서 서로 미 중간에 직접 협상에 있어서의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는 파트너로 선점하려고 한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세계 최정상 두 정상들이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나 외교적 입지를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구애를 하고 있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빠른 전개, 외교적 빠른 전개가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대북 유화 제스처 이런 건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적 지지가